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절기와 같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오죽 심했으면은 통증이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을까요? 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네, 질환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치료도 제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신경과 김태용 과장과 함께 대상포진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아플 만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태용 과장과 함께 대상포진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상포진이란 질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인데요. 주로 소화기에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되게 되면 수두를 앓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주로 우리 몸의 신경계와 피부에 특징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대상포진을 앓고 있거나 경험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발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주로 50대 이상 여성 환자에서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인구의 한 10에서 30%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앓는다고 알려져 있고 인구 1000명당 연간 발생률은 한 1.5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대상포진 발생의 강력한 위험인자는 나이, 즉 고령인데요. 50세 이상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65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한 3.9명에서 11.8명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네. 인구 노령화에 따라 아무래도 면역력, 특히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특이 세포 매개성 면역력이 있는데요. 이게 약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억제자, 즉 암 환자나 항암 치료제 복용이나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 늘어난다니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왜 생기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어렸을 때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척수 신경의 후근 신경절이나 얼굴의 3차 신경절이라고 해서 감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의 세포체가 위치하는 부위인데요. 네. 이곳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는 고령이나 면역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성 등과 같은 여러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재활성화 이후에 말초 신경을 통해 피부 쪽으로 이동하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염증으로 인해 통증과 수포성 물집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화 때는 수두라는 전신 증상을 일으키고 네.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라는 다른 병을 일으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0대 이상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아까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통증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어린아이들 대상포진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네, 흔하진 않지만 이제 수두를 앓은 경력이 있는 소아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대상포진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살 이전에 수두를 앓았거나 임신 말기에 수두를 앓은 산모가 출산한 아이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항암 치료 중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수두 백신 접종 후에도 대상포진을 앓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소아 대상포진 증상은 성인에 비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소아기 때 대상포진의 예방을 위해서는 수두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게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뭐 피부에 뭐 물집이 생기고 뭐 고통이 많고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증상과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좌우 한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피부 분절을 따라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에 의해 피부 발진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좌우의 한 쌍의 척수신경을 통해 신체의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게 되는데요. 각각의 척수신경은 피부의 특정 영역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부 분절이라고 합니다. 경추 부위의 척수신경은 목과 양팔, 흉추 부위는 가슴과 배, 등 부위, 요추 부위는 양쪽 다리 부위의 감각 정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런 몸의 한쪽 피부 분절을 따라 침범하는 양상의 특징을 가집니다. 대상포진 발진은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몸통 부위, 즉 한쪽 가슴과 등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물론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얼굴에서는 특히 이마, 눈 부위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 병변은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보통 발진이 나오기 4일에서 5일 전부터 따끔거림이나 가렵고 화끈거리는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위에 발진이 여러 개 그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신체의 한쪽에서만 띠를 두른 듯한 양상으로 발현되며 이러한 발진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점점 물집 같은 수포성 발진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은 수포가 터지고 딱지가 앉으면서 1, 2주에 걸쳐 피부 호전을 보이지만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추후 흉터를 남기거나 피부 변색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부 증상은 총 3주 전후 정도의 경과를 보이고 특히 피부 발진 부위에 쿡쿡 찌르는 듯하며 화끈거리고 가려움을 동반하는 듯한 통증, 즉 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이 동반됩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 이와 같은 특징적인 증상 발생 부위와 피부 발진을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그 증상이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감기 몸살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진 전에 다른 그 질환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전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침범된 피부 분절에서 피부 병변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 지각 과민증, 감각 이상증,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대상포진 증상은 심장 질환이나 늑막염, 척추 디스크, 여러 가지 소화기 계통 질환이나 산부인과적인 증상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증과 통증 부위에 뒤이어서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상포진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물게 어떤 환자에서는 이러한 전구 증상 이후에 특징적인 피부 발진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CR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DNA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대상포진과 헷갈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단순포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질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아주 유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요. 단순포진과 대상포진 바이러스 모두 허피스 바이러스과에 속해 있는 DNA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고 단순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 구강 내 점막 궤양이나 입술 주위의 수포성 발진, 생식기 주위의 수포성 발진 등의 피부 증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발생 부위나 양상으로 대상포진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이 머리 쪽에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하고요.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대상포진은 전신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위는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20% 정도에서
차지하고 특히 이제 이마와 눈을 포함한 안면 부위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눈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결막염, 각막염 등의 증상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고 네. 심한 경우 시력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귓불 주위를 포함한 안면 부위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성 대상포진이라고 하여 안면 신경도 동시에 손상되어서 안면마비 증상이나 청력 저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뇌졸중이나 뇌수막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눈 대상포진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전신성 대상포진이라고 하여 드물게 뇌염, 뇌영색 같은 중추신경계 침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대상포진 치료의 목표는 대상포진 발생으로 인한 통증의 억제, 바이러스 확산과 피부의 2차 세균 감염의 억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합병증 예방 및 최소화입니다. 대상포진 진단 이후에는 전신적인 항바이러스 경구 복용과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된 말초 감각신경에 대한 통증, 즉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발진 발생 이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여서 일주일 정도의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가 대상포진의 증상 정도와 기간,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합병증의 발생 강도와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투여나 정맥을 통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증상이 심하거나 암 환자나 면역 억제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병변에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 성분이 들어간 연고나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가려움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칼라민 로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피부 발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피부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병변은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피부에 적용하는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물 치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 고용량 정맥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콩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나 심부전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치료제의 경우에는 진전효과, 입마름증, 변비, 뇨저류, 전해질 이상, 어지럼증, 무기력, 말초 부종,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는 분들 보면요,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어떤 경우에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네, 대부분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중추신경계 감염 등의 중증 신경계 침범 증상이 있어 정맥내 항바이러스 주사 치료나 뇌염, 뇌수막염으로 인한 의식 저하, 뇌전증 발작 등의 집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신경병증성 통증이 심하여서 신속한 약물 조절을 통한 증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 대상포진 피부병변의 2차 감염 등에 의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 대상포진이 이제 피부로 이렇게 그 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에 흉터 걱정을 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유되고 병변이 심한 경우 추후 흉터를 남기거나 색소 침착에 의한 피부 변색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흉터도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부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흉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경통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왜 이제 통증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가장 흔한 신경계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급성기의 통증과 발진이 심한 경우 혹은 눈 대상포진인 경우에
대상포진 신경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 50%의 환자가 3개월 이내 호전을 보이고 70%에서는 1년 이내에 호전을 보입니다. 드물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요. 난치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 경우에는 척수신경 차단술이나 척수광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척수 자극기 삽입술 등의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면역력 저하에 의한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의 면역력이라는 게 또 언제든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발도 좀 잦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한번 이제 수두를 앓게 되면 몸에서 없어지지 않고 척수신경의 후근 신경절에 잠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오면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시 대상포진 증상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재발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면역력을 가지면 자주 재발하는 병은 아닙니다. 고령에서 대상포진 증상이 있은 후 약 4% 정도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나이가 중요해서 60세 이상에서 재발이 많이 발생하고 재발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13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정상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세 번째 발생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포진 같은 피부병변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재발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은 어떤가요? 전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네. 대상포진 발병 후에 수포성 피부병변 내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성인이나 암 등의 질환에 의한 면역 저하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의 환자인 경우에 네. 이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되면 수두 감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추후에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를 좀 요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수두에 비해 감염력이 높지는 않아서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 후 수두가 발생할 확률은 수두 환자와의 접촉과 비교하여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래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접종 후에 약 5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이후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대상포진의 강도와 발병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합병증의 발생도 약 67% 정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가지 종류의 약독화 생백신을 현재 사용할 수 있고 50세 이상에서 접종 가능하고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백신이므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암 환자나 스테로이드 복용자 등에서는 접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접종 후 5년 정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직 부스터샷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정해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항원 보강제를 첨가한 제조합 사백신도 우리나라에 출시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2회 접종해야 하고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포진을 앓은 후 면역 반응이 1년 정도 지속되므로 그 기간 내에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대상포진을 앓은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의료보험 혜택이 되나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방접종 외에도 혹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특별한 생활 습관이 따로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운동,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네. 충분한 휴식 취하고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오늘 시작에 그 극심한 통증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두렵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초기 환자라든가 또는 뭐 대상포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진료실에서나 응급실을 통해 이제 오시는 대상포진 환자분들을 보면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도 많으시고 특히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 시작과 더불어서 증상이 경감되고 피부 병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 시작으로 인한 증상 호전이 대부분은 대상포진 발생 이후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가 저하되신 환자분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여서 치료 시작이 지연되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이유 없이 통증이 있으면서 피부 발진이 올라왔을 때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김태용 과장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좀 무기력해질 때가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피곤하고 또 의욕도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 보내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